왜 이렇게 장이 많이 올라? 매일매일 오르는 장은 없겠지만 오르다 떨어지다를 반복하겠지만 결국 그 방향은 우상향 오르는 쪽이다라는 그런 시기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에코프로, BM, 포스코, 푸처스, 폴스코 홀딩스가 한 3, 4개월 전 바닥을 지금 안 깨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지금 의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네 달 전에 바닥 안 깨네? 그럼 그게 바닥인가? 만약 그게 바닥이라면 사는 게 맞죠. 1년 동안 그 바닥 안 깼으면 그게 진짜 바닥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저점을 안 깬다면 2차 전지는 이미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바닥을 찍었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충분하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이 다시 좋아지고 있죠. 전기차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계속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원탑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슈퍼개미 이세무사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좋은데요. 오늘 좀 작은 팁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향상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좋은 상황인데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장세를 딱 한 단어, 한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역사적 신고가 장세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을 최근 한 1, 2년, 3년 안에 하신 분들은 역사적 신고가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신 분들이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코로나 직후, 코로나가 2020년이었거든요. 2023월 달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던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 한 2200~2300까지 오고 좀 조정을 받거든요. 조정을 받는 이유는 전고점이 그 당시에 한 2년 전 전고점이 2500포인트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2500 직전에서 한 7, 8월 이렇게 두세 달 조정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조정을 뚫고 한 10월, 11월 2500을 돌파하고서 그 다음에 2021년 7월 3316포인트까지, 그러니까 2550, 2600, 2700, 2800, 2900, 3000, 3100, 3200, 3316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400에서 3316이면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갔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줄 모르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장세를 우리는 한마디로 역사적 신고가 장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316, 방금 말씀드렸던 2021년 7월달 고점을 형성했던 3316포인트를 2025년 9월달에 만으로 4년 2개월 만에 돌파를 한 거죠. 근데 3316을 돌파하기 전까지 7월 31일날 한 3250 찍고서 다시 한 달 이상 그 좁은 박스권을 한 달 이상 9월 초까지도 3150, 3250 왔다 갔다를 3-4번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3300 돌파하더니 3316을 돌파했고 3350, 3400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거의 신고가 돌파한 지 일주일 만에 3450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장이 많이 올라? 차트상으로는 원래 역사적 신고가가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트로만 다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원래 3박자 투자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중요하고 재무제표도 중요한데 재료 가치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가장 큰 재료는 미국의 금리 인하 재료예요. 당장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이틀 있으면 금리 인하는 거의 90% 이상 100% 가깝게 기정사실이 된 상태고요. 중요한 건 0.5까지 대일 확률은 없겠죠. 0.25는 지금 기정사실이 됐고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3달 중에 2번 더 남았거든요. 그 2번의 금리나 FOMC 회의에서 2번 다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는 적어도 한 번 더. 그럼 올해 결론적으로는 2번 내지 3번을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역사적 신고가, 일본도 역사적 신고가, 대만도 역사적 신고가. 우리나라의 역사적 신고가는 이제 이루어졌지만 4년 만에 이제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일본의, 대만의 차트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였고요. 그 이면에는 가장 큰 재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금리 인하의 시기다. 이렇게 재료 가치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 가치로는 그럼 저평가 되었니?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럼 저 PBR 좀 저평가된 종목들 좀 주가 좀 올릴까?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었고요.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은 쏙 들어갔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기 좀 살려주자. 근데 그게 지금 상법 개정안 1차, 2차에 걸쳐서 이번 9월 정기국회 3차 상법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고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회사,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또는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혜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3박자를 통해서 차트는 역사적 신고가, 재무제표 상으로는 저 PBR주, 저 포주 좀 주가 좀 올라가야 되는 재료들 또는 재료 가치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원탑 재료는
번째로는 금리 인하.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너무 좋은 매일매일 오르는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오르는 장은 없겠지만 오르다 떨어지다를 반복하겠지만 결국 그 방향은 우상향 오르는 쪽이다라는 그런 시기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 세상에 우리가 주식뿐 아니라 어떤 이야기, 사건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100% 이런 말에는 아무도 동의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언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법 개정안이랄지 또는 지금의 역사적 신고가로 해소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해소되어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좀 더 해소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4년 만에 지금 도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못 올랐습니다. 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 일본, 대만 작년에 모두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주가지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빠질 때 우리나라는 못 올랐던 게 약간 한풀이 하듯이.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아마 계산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일본, 대만 뭐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캐대언 관련주로 농심이 급등을 했는데요. 단순히 캐대언 관련주라고 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농심 한 종목에 국한시켜서 질문을 하신 거라면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올랐었죠. 지난주 목요일 한 20% 정도 또는 금요일 날도 뭐 5% 이상. 그러면은 그 오른 이유는 뭐냐? 캐대언 관련주 때문에 오른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K-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만화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쉽게 흘러갔지만 비행기 안에서 또는 소파에 앉아서 라면과 김밥을 먹는 장면이 2번이 나와요. 근데 그 김밥은 우리 뭐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서 사 먹는 김밥 한 줄을 통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권에서 냉동김밥이, 왜냐면 우리는 사실 냉동김밥 안 사 먹잖아요. 아니 걸어가면은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이 김밥집이니까 따뜻한 김밥을 먹을 수 있지만 외국엔 김밥집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음식료 회사에서 수출하는 냉동 김밥을 먹겠죠. 그래서 냉동 김밥을 이렇게 전자레인지 데워서 한 줄을 그냥 먹는 막 챌린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컵라면을 먹는 게 나오는데 제가 주식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외웠는데요. 데몬 헌터스에는 헌트릭스라는 여자 아이돌이 나오고 남자 아이돌이 사자보이스라는 남자 아이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돌의 노래 중에 골든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와 영국 싱글 차트에서 1등을 계속 하고 있는 노래고요. 또는 1등은 아니더라도 사자보이스, 뭐 유어 아이돌, 아니면 뭐 소다팝,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캐대언 관련주 중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우리나라의 K-팝 관련주들이에요. 특히나 YG 엔터 또는 YG 플러스가 1차적으로 많이 간 이유가 그 소속 가수, 뭐 소속 작곡가들이 좀 참여를 했단 말이죠. 또는 JYP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트와이스의 몇몇 가수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K-팝 관련주들이 사실 1차적으로 먼저 올랐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파생돼서 야 냉동김밥 만드는 회사는 어디야? 뭐 풀무원인가 봐. 또는 라면 만드는 회사는 어디야? 뭐 농심하고 이런 데잖아. 근데 그때는 농심이 많이 못 올랐는데 왜 많이 올랐냐? 아까 말씀드렸던 만화에 나오는 여자 아이돌 3명이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컵라면에 쓰여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콜라보를 해서 헌트릭스의 멤버 3명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컵라면을 런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이 나게 팔린 거죠. 그러면은 우리 시나리오 접근법상 뭐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좋아해서 사실 지금 농심보다 삼양식품이 시가총액이 3배, 4배거든요. 삼양식품은 10조가 넘은 지 오래예요. 근데 농심은 지금 막 3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실은 매출액 1위는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를 만드는 당연히 농심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데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시가총액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제 농심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한 거죠. 캐대언이라는 만화를 전 세계인이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컵라면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컵라면을 농심이 이제 런칭을 했기 때문에 그 재료로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농심이 올라간 건 캐대언 때문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주뿐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걸 넓혀서 K 관련주라고 하거든요. K 관련주의 선봉은 당연히 K 엔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K-팝 관련 YG, SM, JYP 나아가서 BTS를 키우고 함께하고 있는 하이브 이렇게 4대 기획사가
K엔터의 대장주라면 사실은 드라마 영화 제작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뭐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J 컨텐츠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하는 회사니까 요게 K엔터가 선봉이다. 근데 K엔터가 잘 될수록 우리나라의 소비재들이 잘 팔리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캐대언 만화에 나오는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BTS가 입고 있는 옷은 뭐야? BTS가 좋아하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 있어? 뭐 이런 겁니다. BTS가 바르는 화장품은 뭐야? 그래서 K-뷰티, K-패션, 뭐 K-푸드. 근데 그 중에서 저는 K엔터 다음으로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K-뷰티를 꼽을 수가 있겠죠. 캐대언에는 사실 실사 연예인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뷰티 쪽으로는 매출 연결이 안 됐지만 사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세계에서 K-컬처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면 쟤들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무슨 화장품 발라? K-뷰티는 지금도 미국의 아마존 또는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인기를 끈다면 K-뷰티도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봇주도 급등을 좀 했는데 로봇주는 또 왜 오른 건가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번 정도, 한 3번 정도의 시그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그룹에서 많이 이제 이 로봇주를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한 3년 전이었는데요. 1차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실제적인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LG전자에서 인수를 할까 말까 일단 지분 투자하자 한 7% 정도 갖고 있는 로보티즈 또는 SK와 관련이 있는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그룹들이 야, 로봇 산업이 진짜 미래 산업인데 저들의 기술력을 우리가 뭐 돈으로 사버리자 뭐 이런 개념이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대그룹이라고 해도 결국은 기술력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 로봇 관련 회사들을 인수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LG전자에서 인수한 로보스타. 더 이슈가 됐던 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인데 사족보행으로 유튜브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었고 영상들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 로봇계가 거길 지킨데 그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로봇 시대를 이끈 건 우리나라 그 발빠른 대기업들에서 로봇 산업은 꼭 진입해야 될 성장 산업이라는 걸 시그널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랐었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또 한번 이슈가 됐던 건 노랑봉투법이에요. 노랑봉투법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뭐 표현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근로자의 권리를 좀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노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로자의 노측과 사용자의 사측을 합쳐서 노사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근로자의 이익을 좀 챙기는 법이라는 건 역으로 말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 좀 불편해졌는데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관계는 쌍방 관계니까 한쪽이 약간 유리해지면 한쪽은 불리해지는 법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용자 입장에선 그러면 이제는 법에 의해서 노동자 때문에 좀 불리해지고 불편해진다면 산업용 로봇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의 리포트와 기사화가 되면서 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럼 노랑봉투법의 수혜주는 뭔데? 로봇이구나. 요래서 한번 또 움직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어저께 그저께 나왔던 지금 이재명 새 정부가 6월달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100일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이 됐으니까 얼마나 언론에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관심을 갖고 있고 또는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피우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AI 산업이나 로봇 산업 이런 성장 산업, 첨단 산업에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런 규제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게 꽤 크게 기사화되면서 그러면 그거의 수혜주는 뭔데? 그것도 로봇이네? 뭐 이렇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의 재료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이런 로봇 관련주에 대한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제가 뭐 반도체 산업, 로봇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만의 강세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로봇을 우리나라만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는 1차적으로는 여태까지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잖아. 전기차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랐지 않아 이지만 2차적으로는 테슬라라는 차가 전기차는 연료의 미래화지만 주행의 미래화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야. 근데 테슬라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게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이라면 그 윗단에 있는 뭐 오너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제일 관심 갖는 건 1차적으로는 우주 개발입니다. 스페이스X라는 거를 굉장히 회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제 우리는 화성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일론 머스크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똑똑하고 잘난 일론 머스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분야가 로봇 분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피지컬 AI 시대에 피지컬 AI 시대 하는데요. 우리가 AI를 처음 접했던 건 생성형 AI였어요. 생성형 AI에서 우리가 야 뭐 좀 도와줘봐, 이거 좀 해줘봐, 뭐 이 사진 좀 이쁘게 해줘봐, 또는 뭐 좀 정리 좀 해줘봐, 주식시장 어때,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얻는 거라면, 피지컬 AI는 AI가 탑재된 실체가 있는, 그럼 그 실체가 있는 거의 대표가 뭘까요? 바로 로봇이죠. 로봇의 뇌에 AI가 탑재가 되고, 로봇의 팔다리가 사람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 관절이 있는 로봇이 움직인다면 아마 모든 집에 비서 로봇, 집사 로봇이 모든 집에 하나씩 있어야 될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보일러가 처음 됐을 때, 보일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보일러 광고 중에 저 시골에 사는 어머니 아버지 화면 한번 나오고, 춥게 겨울에 막 추운데 추운 화면 나오고, 서울에 따뜻한 데서 사는 자녀들이 대화를 하는 거죠. 올겨울에는 어머니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그게 굉장히 히트를 친 광고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광고가 나올 수 있겠죠. 자녀들이 행복하게 손주들하고 살면서 저기 혼자 사는 아버님 어머님이 비춰주면서 아유 외로우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로봇 하나 선물해 드려야겠어요. 그 로봇은 공감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는 같이 동거 가족이 되는 로봇인 거죠. 그래서 저는 로봇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 이면에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인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는 대기업의 발빠른 이런 행보들이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하면 이제 오르는 섹터들은 또 어떤 섹터가 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떤 이론을 말할 때 꼭 가설이라는 거래요. 가설. 그러니까 가설은 뭐냐면 if죠. 뭐뭐 하다면. 그럼 경제학에서 가설 중에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가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리 인하 시기에 제가 사업을 잘했어. 사업 잘하는 데는 금리 인하건 인상이건 올라가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 똑같은 수준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과연 금리 인하 때문에 유리해지는 산업은 무엇이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조선주가 요즘 강했잖아요. 조선주가 뭐 금리 인하 수혜주가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하 시기에 왜 강해? 조선주는 마스가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방산주가 요즘 강했어요. 방산주가 왜 강해? 금리 인하 시기라서 올라갔나? 아니요. 방산주는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각자의 사업 분야에서 적당히 똑같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어느 산업이 금리 인하 수혜주야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의 이익보다 미래의 이익이 큰 기업이, 큰 산업이 수혜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혜주라는 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야지 수혜주일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가려면 주가의 형성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주가라는 건, 실제 주가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고 적은 사람이 팔려고 하면 그 주가는 올라가요. 이거는 수요 공급상의 실제 주가가 형성되는 원리고, 이론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이론의 주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미래의 이익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무슨 뜻이냐면 1년 후에 이익, 2년 후에 이익, 3년 후에 이익, 5년 후에 이익, 10년 후에 이익, 이런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이 기업은 미래에 이만큼 돈을 벌 거니까 얼마의 주가를 이루고 있으면 돼. 이게 주가의 이론 가치거든요. 그럼 주가의 이론 가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자에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에 있는 할인율이에요. 몇 퍼센트로 할인이 될 거니. 그러면 금리가 높을 땐 미래의 이익 가치가 크게 할인이 되죠. 그럼 오늘보다 미래의 이익이 큰 회사들은 크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이 돼요. 오늘의 이익이 큰 회사가 높게 형성이 돼요. 근데 반대로 금리 인하의 시기, 예를 들어 제로금리 시기, 제로금리 시기에서는 오늘의 이익 1억과 100년 후의 이익 1억이 똑같아요. 그럼 오늘 1억 버는 회사나 100년 후에 1억 버는 회사나 주가 형성 원리를 이론적으로 제로금리는 똑같다고.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에 오늘은 이익이 없지만 미래의 이익이 클 수 있는 그런 성장 산업들, 대표적으로 오늘 이익이 없는데 미래의 이익만 하는 회사가 뭐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거. 제약바이오는 오늘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신약개발하면 미래에 빵 터진다며. 그런 회사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장 산업들, 로봇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 수익이 없잖아요. 근데 10년 후 100년 후에 이익 크다며.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없지만 미래에는 이익이 커질 회사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 이론적으로. 근데 이거를 또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오늘 실적이 있어야 좋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수혜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어떤 게 수혜주일까? 바로 분모에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고, 지금은 이익이 없고 미래에 큰 부가가치가 생기는 사업들,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이런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반영이라는 거를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금리 인하에도 좀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뭐 그런 미래의 성장 산업들 중에는 제약바이오주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죠. 왜냐면은 사실 뭐 자율주행, 로봇, AI 이런 업종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못 올랐거든요. 로봇 포함해서. 로봇 요즘에는 좀 올랐지.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상승 업종 아주 굉장히 큰 상승을 했던 우리가 조방원 했던 조선 방산 원자력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장 산업 중에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거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이미 움직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사적 신고가를 치는 제약바이오가 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으로만 본다면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얼마 전에 역사적 신고가 쳤습니다. 또는 의료기기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은 뭐 3년, 4년 동안 막 10배거 이상 올랐는데 걔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없는 신약 개발 가치로 오르는 회사들 중에는 알테오젠, 펩트론 또는 이가켄바이오, 뭐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뭐 5조, 10조짜리가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왔으니까 그들은 금리 인하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금리 인하 전에 보통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노이즈가 발생해서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미리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금리 인하 시기에서 우리가 이제 악재로서 뭐 노이즈는 결국 뭐 호재를 노이즈라고 하진 보통 않을 테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그런 지표상으로의 가장 큰 악재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역시 이것도 경제학 원리의 기본 이론만 알면 이해가 되게 쉬운데요. 정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재정정책, 금리정책. 금리정책을 사실 금융정책이라고 해요. 금융정책은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합니다. 재정정책은 재정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럼 지금 이제 금융정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정부의 이유를 알면 돼요. 금리를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결국은 한 나라의 경제를 고려해서인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경기지표. 대표적인 경기지표가 GDP 지표 또는 고용지표예요. 국내 생산산이 GDP가 늘어나면 경기가 좋다 그러는 거고요. 또는 고용이 좋으면 경기가 좋다. 실업률이 낮으면 경기가 좋다. 그럼 경기지표가 중요하고요. 또는 물가지표가 중요해요.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지 물가가 막 올라가는지. 그럼 한 나라의 경제에서 경기가 좋고 물가가 낮으면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는 흔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좋을 땐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올라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는 좀 죽을 수 있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물가를 확실히 잡았는데 경기가 계속 죽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금리를 내리면 되죠.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좀 불안해질 수 있지만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죠. 그래서 금리를 조절하는 이유는 경기와 물가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경기가 위축되는 게 중요할 땐 빨리 금리를 내려야죠. 대표적인 게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로 막 경제가 막 셧다. 모든 유럽의 자동차 공장, 우리나라의 무슨 공장 다 셧다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죠. 그럼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그것도 급속도로 내리는.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가 바로 시작됐죠. 또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건 첫 번째는 경기가 위축되면 금리를 내린다. 또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의 흐름을 보면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되고 제로금리가 몇 년 동안 되니까 경기는 좋았어요. 코로나인데 경기는 좋았어. 그런데 뭐가 안 좋아졌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럼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계속 올렸죠. 4% 이상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제 금리 내려봐. 근데 FOMC 연준희 의장은 왜 금리를 못 내렸냐? 야 물가가 불안하잖아.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신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시기에 가장 불편한 노이즈, 가장 불편한 악재는 뭐가 될 것이냐? 물가가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 한두 번 했는데 물가가 팍 올라갔다? 그러면은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못 내리면 경기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 아까 제가 정상적인 상황은 뭐라 그랬죠?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면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막 슈퍼 초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당연한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너도 나도 돈 잘 벌고 너도 나도 돈 잘 쓰니까 물가는 올라가요. 경기가 상승하는 것과 비슷하게 물가가 올라가면 정상이다. 근데 경기는 안 좋아. 경기 침체. 근데 물가는 올라가? 인플레이션. 그러면 그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의 시기에 가장 무서운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가 빨리 안 좋아지네. 금리를 내렸는데 물가가 올라가
올라가네? 그러면 굉장히 큰 노이즈가 될 수 있죠. 물가 발표나 고용지표 발표 보면 고용은 안 좋은데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모습을 보면 B컷 금리 인하도 가능할까요? 일단 요번은 B컷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점도표가 있고 예상치가 있는데 거의 뭐 90% 이상 0.25고요. 0.5의 확률을 점치는 금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 뭐 아까도 말했지만 100%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매우 낮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0.5를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이죠. 우와 0.5나 내렸으니 큰 호재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야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0.5를 한 번에 내려.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거 연착륙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물가 갑자기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이런 비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0.25가 지금 거의 뭐 대세의 확률이긴 하지만 0.5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0.5는 경기가 빨리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만 물가가 빨리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변수도 되기 때문이죠. 9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의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9월에 우려가 많았던 걸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타 유튜브도 많이 나가고 제 유튜브도 하니까 그런 질문 진짜 의외로 많이 받았어요. 뭐 한 8월 중순부터 어딘가 나가면 또 9월에 나가면 뭐 9월은 떨어지는 달이라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뭐 이러면서 제가 돌려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9월은 주식하기 힘든 달입니다. 왜?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군데서 그런 질문을 받았겠죠. 10월은 좋냐? 10월은 더 안 좋습니다. 왜? 제가 주식을 했던 제가 한 25년 30년을 했거든요. 제 기억 속에 10월은 폭락의 달이 너무 많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혹시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가장 큰 폭락을 했던 거 지금 뭐 차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가장 큰 폭락을 했던 건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30% 정도가 빠졌고요. 그러면은 2008년 10월 이전에 또 10월 큰 폭락 있었습니다. IMF 때. IMF가 극으로 치달았을 때가 1998년이었는데요. 1998년 10월 역시 한 달에 지수가 30%가 빠졌습니다. 한 달에 지수가 30%면 말이 30%지 지금 3천이라고 쳤을 때 3천에 30%면 한 달에 3천이 2천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3천이 2천이 된다고? 근데 10년에 한 번씩 10월 달에 30%씩 빠졌어요. 그 10년에 한 번, 2008년 이후에 지금 뭐 2025년이니까 15년에 한 번 10월 달에 30% 빠질 수도 있잖아.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10월은 굉장히 주치가 힘든 달이죠. 12월은 어떨까요? 12월은 더 힘들 텐데. 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지금 뭐 50억으로 유지가 된다 해도 왜 5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 50억 있는 사람들은 12억에 팔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코스닥 소형주들은 다 작살 나겠죠. 12월도 안 좋네. 1월 달은 좋을까요? 배당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1월 달에 다 팔던데 배당 받고 나서. 2월 달은요. 2월 달은 날짜도 짧잖아요. 뭐 2월에다 놀러 가고 뭐 하고 하면 2월에 거래 대금도 줄어들 텐데. 8월 달에는요. 여름휴가 가야죠.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요. 9월은 주식하기 힘든 달이다. 10월도 주식하기 힘든 달이다. 2월도 힘들고 5월도 힘들고 그냥 1년 내내 힘든 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달이 힘들다 좋다라는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9월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장이었고요. 그럼 10월은 어떨까? 근데 9월의 상승률이 사실 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서 저는 추세도 믿지만 연속 상승 또는 꽤 높은 상승률이 나왔을 땐 조정의 확률도 높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어떤 위치냐면 상승 추세를 잘 잡아서 역사적 신고가 장세라서 굉장히 큰 상승률로 상승하고 있다. 그럼 이제 9월 벌써 보름 지났잖아요. 만약에 9월 달에 조정이 별로 없이 10월을 맞이한다면 10월에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무슨 3,000에서 3,500, 3,600까지 와서 20%가 지수가 올랐어 3,000에서 그럼 이익 실현해야겠다. 뭐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세력들이 나온다면 10월 달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받는 조정. 그거 말고는 크게 악재는 없습니다. 9월에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10월에도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건강한 조정이 한 번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 번이 아니고요. 저는 이 역사적 신고가의 강세장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년까지 이어졌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50 정도에서 3,250, 3,300, 3,350, 400, 3,450까지 계속 왔어요. 그러면 3,500, 3,600, 4,000 계속 가진 않는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 추세라는 건 강하게 오르다가 깊은 조정 한번 또 오고 또 다시 그 전고점 뚫고 강하게 가고 이런 패턴으로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올 수 있다. 다만 조정 이유가 중요한데요. 조정 이후에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저는 올해 뭐 9월에 조정이오든 10월에 조정이오든 그 조정의 저점에서 다시 상승을 잡는다면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무조건 하락 직전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은 계속된다. 강세장도 언제나 조정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까지 코스피가 얼마나 갈 것 같으실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마감 방송을 촬영하고 왔는데 정확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세계 최고의 명언 소크라테스가
마스크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고의 명언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신고가가 어느 정도 무서운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 1400에서 지수가 2배면 2800이에요. 근데 전고점 2550, 2600을 돌파한 그 지수가 3316까지 갔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 여러분들이 리포트나 또는 제일 잘 나갔던 유튜버들 뭐 그 당시 2020년 여름 7월, 8월, 9월 2500 못 돌파할 때 또는 가을 11월, 12월 2500 돌파해서 2600, 700 갔을 때 전문가들 나와서 말하는 걸 보신다면 90%는 뭐라 그러냐면 1400에서 지수 2배 2800 정도가 한계지 더 가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3300까지 7월까지 갔다는 얘기죠. 코로나 저점 3월에서 그 다음에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1400에서 3300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예상했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게 역사적 신고가 시대예요. 역사적 신고가 시대가 아니라면 차티스트들은 전고점 정도, 야 올라가봐야 전고점 정도 한번 얻어 맞을 거야. 지금은 우리 뭐 PBR이나 이런 거로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조정장에서는 조정장 박스의 고점을 다들 얘기해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 가면 그 고점을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3400까지 온 이 마당에 3500이 될지 4000이 될지 5000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5천? 좀 힘들지 않을까? 5천은 좀 힘들지 않을까? 4천? 4천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느낌이나 어느 정도의 지표 정도 PBR 지표나 뭐 이런 지표로 말을 하는 거지 거기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최하로 본다면 뭐 3,500은 최하가 말이 안 돼. 이미 3,500이야. 3,450을 일주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4천은 거의 간다. 올해는 못 가더라도 올해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 4천은 거의 가락률이 높다. 5천은 힘들지 않을까? 그럼 그 주변 언저리 뭐 한 4천에서 4,500 사이 언저리 야 그렇게 넓게 말하는 게 어딨어. 역사적 신고가가 원래 그래요. 1400에서 3316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야 이거 차트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 그 차트 볼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역사적 신고가의 고점을 논할 수가 없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조언 가볍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탑다운 분석자거든요. 저는 무슨 뜻이냐면 지수의 상황, 그 다음에 업종의 상황, 그 다음에 그 내가 선택한 업종에서의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흐름으로 저는 주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수 상황은 어쨌든 만약에 약세론자들의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야, 너무 많이 빨리 오른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빨리 오른 거에 대한 건 조정이면 돼요. 조정. 근데 그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한다는 게 제 논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업종이잖아요. 지수는 편안한 상태예요. 떨어지고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제 업종의 선택인데요. 요거는 좀 지금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수는 오히려 쉬워요. 지수는 올라갑니다. 어느 업종이 올라갈지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냐면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었던 지금까지 3,300 오늘까지도 상승장을 이끌었던 업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방원 거기에 상법 개정안까지 해서 지주와 금융 그럼 지금 조방원 거기에 전력기기 전 지금 조방원 전 지주 금융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요 6대 산업, 6대 테마들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랬을 때 얘네가 더 간다? 더 갈 수도 있겠죠. 1번 안은 여태까지 갔던 애들이 계속 가. 이게 1번. 2번은 아니야. 새로운 애들이 가겠지. 그 새로운 애들이 지금 뭐예요? 반도체. 지난주부터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3%, 5%씩 올라요. 그러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오늘 뭐 DB하이텍 막 10% 오르고 뭐 하나마이크론도 엊그저께 막 10% 오르고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막 10%씩 올라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뭐 새롭게 좀 부상하고 있는 업종 아니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겠죠. 아직은 못 올랐지만 야 자동차는 뭐 언제까지 죽을 거야. 제가 막 현대차랑 기아 최근에 좀 뭐 회사차 한번 알아볼 일이 있어서 레이나 뭐 아니면 캐스퍼 이런 거 알아봤거든요. 1년씩 걸린대. 아니 레이나 캐스퍼 1년 지금 주문하면 1년 걸린다는데 왜 기아차하고 현대차 주가가 못 올라가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있는 거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지 나같이 차 사겠다고 하는데 1년 걸린대. 그냥 주가가 못 오른다는 얘기는 뭐 생산 시설의 문제인가? 왜 1년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주문이 밀려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또는 화학주들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전혀 못 올랐거든요. 지수가 오르는 동안 전혀 못 오르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올라갈지 또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뷰티 관련주들 급하게 오르다 조정받고 있죠. 또는 뭐 로봇 관련주들 요즘 좀 이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뭐 로봇, AI 같은 신산업들 또는 수익성이 좋아서 올라가다가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엔터나 뷰티들 뭐 요런 애들이 갈지 많이 오른 지금 조방원전이나 아예 못 오르고 있었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 또는 중간 정도에 있는 애들 누가 갈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보자면 어떻게 하면 되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죠. 많이 오른 지금 조방원전 중에 하나만 픽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마스가를 믿어. 그럼 조선주 하나 사시면
선택하시면 되고, 또 야 AI 시대에 전력기기 계속 갈 것 같은데 전력기기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야 상법 개정안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 나오면 이건 지주사랑 금융주 더 가. 그럼 지주사 설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많이 올랐던 중에서 한두 개. 그다음 하나도 못 올라. 야 2차 전지 언젠간 가겠지. 2차 전지 선택하시든지. 야 자동차, 야 뭐 현대차 사려왔더니 1년 기다리래. 그럼 자동차를 사시든지. 반도체가 드디어 소부장이 가는구나. 그럼 반도체를 사시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 뷰티 이런 K 관련주들, 걔네들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가 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오른 거에서 한두 개, 못 오른 거에서 한두 개, 중간 단계에서 한두 개, 이렇게 업종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ETF나 지수 투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수에 대한 투자 또는 ETF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ETF라는 상품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없던 금융 상품이 새로 생긴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럼 이 금융 상품은 뭐냐? 원래 예전에 우리가 간접 투자 펀드라고 하죠. 그 간접 투자 펀드가 이렇게 상장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면 되지 삼성전자 ETF라는 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ETF의 장점은 없냐?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살지 SK하이닉스를 살지 애매한데, 그러면 반도체 ETF를 사시는 거죠.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살지 LIG 넥슨을 살지 현대로템을 살지 너무 애매한데, 그러면 방산주 ETF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ETF는 그 업종을 선택을 했지만 그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을 선정하지 못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선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도 못 보고, 근데 나는 리포트 매일 읽고 세상 돌아가는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업종은 선택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방산주 ETF, 전력기기 ETF, 반도체 ETF, 제약바이오 ETF 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업종 ETF는 종목 선정 잘 못하시는 분들, 재무제표 못 보시는 분들 찬성. 자, 그런데 지수 ETF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의 기본값이 뭐냐면 배당 많이 주는 회사, 또는 가치가 있는 회사,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 또는 어떤 재료 가치가 있거나 이런 가치에 중점을 두잖아요. 지수에 어떤 가치가 있죠? 지수를 가치 분석으로 매매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수 ETF는 결국은 지수가 오르리라는 예상 또는 지수가 떨어지리라는 예상 둘 중에 하나 홀짝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코덱스 레버리지 곱하기 2죠.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상품보다 곱하기 2로 올라갈 때 지수보다 나는 2배 정도 벌게. 근데 또 내려가는 쪽도 살 수 있어.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2를 사면 내려가는 거에 2배 정도로 내가 벌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냐? 90% 이상은 잘못하고 계시죠. 왜 잘못하냐? 매매 동향이 말을 해주잖아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시대죠. 한 3,000부터도 아니에요. 4월 9일부터. 4월 9일 지수가 한 2,200부터 지금 3,400 왔거든요. 2,200, 3,300이면 지수가 50%가 올랐어요. 4월 9일보다. 4월 9일보다 지수가 50%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누적으로 매매 동향을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ETF 중에 떨어지는 쪽에 개인이 계속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올라가는 ETF 쪽에 지수 ETF 쪽에는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50% 올랐는데 개인은 계속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지수 ETF를 사서 다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 90% 이상. 왜 그럴까요? 주식 투자할 때의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절대 추세 매매로 하지 않아요. 저 같은 추세 매매 차트를 보거나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추세 매매의 무서움을 알지만, 특히 최근 1, 2년 하신 분들, 1년 하신 분들은 4년 전 고점을 한 번도 돌파 못하는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이 이제 떨어지겠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0% 20%만 오르면 바로 팔잖아요. 왜?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계속 사죠. 왜? 물타기를 해야지 본전에 나올 수 있다며. 말 같지도 않은 회개한 논리인데요. 떨어져서 물타기를 하면 본전에 나온대. 저는 그걸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습성 그대로 ETF, 지수 ETF에 접근을 하면 지금처럼 4월 9일부터 지수가 50% 올랐는데, 그러면 인버스 상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그게 떨어졌겠죠. 손해보고 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겠죠. 올라가는 쪽에 거신 분들은 조금 벌고 팔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ETF를 하는 건 근원적으로도 그냥 종목 투자하거나 또는 좀 더 종목을 잘 못 보면 업종 투자하는데 지수를 오르고 내리고를 맞출 거라고 추세 매매를 모르면서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때도 지금도 늘 역추세 매매를 해서 코덱스 지수 ETF에서 큰 손실을 본 걸 데이터상으로 늘 확인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ETF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을 비교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그래요. 올해 연초 또는 한 4월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의 압승이었습니다. 압승. 왜냐면 아까 제가 지수가 2021년 7월부터 지금 2025년 7월, 두 달 전 7월까지 지수가 4년 동안 그냥 비슷한 수준,
3,000원 돌파했으니까 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때의 주가 지수를 넘어섰고. 근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1위와 2위를 넘어서서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이 두 종목의 4년 전 2021년 지수 고점 7월 달에 지수 고점 시기와 오늘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SK하이닉스는 그때보다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2배가 훨씬 넘었어요. 삼성전자는 그때보다 한 20-30% 깎여 있죠. 왜? 삼성전자 우리 9만 전자라는 별명을 알잖아요. 4년 전에 9만 원을 돌파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5만 전자까지 갔다가 6만 전자, 7만 전자예요. 9만 원짜리가 지수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시대가 됐지만 아직도 9만 전자가 7만 전자예요. 지수보다 못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지수는 모든 종목의 평균값이고요. 그 모든 종목의 평균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삼성전자예요. 왜? 시가총액 평균값이니까. 지수는 시가총액의 평균으로 움직이는데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지수보다 훨씬 못 올랐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4년 전보다 지금 2배 이상이 올라 있어요. 그럼 하나는 20-30% 떨어져 있고 하나는 2배 이상 올라 있으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좋은 종목이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한 6-7월까지 스토리였고 근데 갑자기 한 7-8월 2달 정도에 약간 역전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는 듯 하죠? SK하이닉스는 골드만삭스인가 어디에서 SK하이닉스 내년에 뭐 HBM 뭐 니네가 뭐 가격 주도력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이제 다른데 경쟁 심해지고 협상하고 하면은 엔비디아에서 니네 거 얼마나 사주겠어? 그러면서 매도 의견을 내요. 지금 그거 매도하셨던 분은 한 20-30% 손해봤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이후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 쳤으니까. 근데 그때는 SK하이닉스 못 오르나보다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죠. 반대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못 오르나보다 시장에서 반응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는 통과를 못했지만 애플하고 테슬라의 호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못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삼성전자가 이제 좀 주가가 오르고 SK하이닉스가 좀 못 오르나 싶었는데 지수 역사적 신고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사실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는 다시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두 반도체 회사가 엎치락 뒤치락보다는 3-4년의 흐름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완승인데요. 몇 달 동안의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혹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정도였는데 일단 현재로 봐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볼 때 강한 종목은 야 이거 이제 많이 올랐잖아. 약한 종목은 이제 오르겠지.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신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지금 9월 16일 수요일 오늘 기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4년 전 주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집에 차트가 있으시다면 삼성전자는 4년 전보다 20-30% 까였다니까요. SK하이닉스는 4년 전보다 2배가 올랐다니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4년 전보다 30배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2배가 오른 시점에서 야, 얘는 이제 2배 올랐는데 쟤는 못 올랐으니까 하신 분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한 3년 전부터 쳐다도 안 봤겠죠. 근데 그 바닥에서 2배 올랐던 게 지금 30배가 이상이니까 15배가 더 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오른 건 이제 끝났어 또는 뭐 안 오른 거 올라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얘기. 물론 저도 아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른 업종에서도 한두 개 못 오른 업종에서도 한두 개 또는 중간단에 있는 에서도 한두 개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 분산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으로 우리는 분산 투자 세팅을 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 베스트를 찾자는 이야기지 못 오른 건 이제 앞으로 오를 거야. 오른 애들은 못 오를까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종이나 주식을 볼 때 단순하게 쟤는 많이 올랐으니까 못 올라 얘는 못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라는 관점은 논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한다면 많이 오른 애가 더 강할 거야. 못 오른 애가 약할 거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추세 매매자인데 많이 오른 애가 강하게 맞아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 진짜 너무 많이 올라서 겁난다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뭐 강한 애가 더 강하지.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네. 8월 이후로 미국과 마스가 기대감으로 국내에 많은 조선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역시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 이런 논리보다는 조선주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흐름들은 있었어요. 고점 징후인가? 라고 의심할 만한 어떤 뜻이냐면 일단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실적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한데요. 재료가 너무나 빨리 실적의 상승보다 너무나 빨리 선반영이 된다면 앞으로도 주가가 오르려면 매년 그 이상의 실적이 갱신돼야 돼요.
예를 들면 실적이 그 정도 갱신을 했던 대표적인 업종 최근에 급등주 중에 아까 제가 지금 조방원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들 중에서 미래 이렇게 잘 되겠지가 아니고 야 진짜 매년 이렇게 퀀텀 점프의 실적이 나온다고 했던 데는 사실은 방산하고 전력기기였어요. 방산은 전쟁 시기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서 동유럽권, 중동 지역 어디 뭐 다 그냥 뭐 탱크 사고 뭐 사고 미사일 사고 하니까 매년 실적이 계속 갱신을 했죠. 또는 전력기기, 미국의 AI 산업이 절대 죽지 않고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찌 보면은 미국의 AI 산업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좀 껴줘 할 수 있는 산업은 전력기기 산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LS 일렉트로닉스 3인방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실적이 수반됐으니까. 자, 그랬을 때 조선의 실적도 그럼 앞으로 2년, 3년 계속 수반될 에서 저는 사실은 약간 물음표인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방산주는 전쟁 시기에서 무기가 많이 팔렸잖아. 재료 때문이 아니고 많이 팔리고 실적이 연장이 됐고, 또는 전력기기도 재료 때문이 아니고 AI 시대가 계속 되면서 전력기기가 많이 팔렸으니까. 그럼 조선도 마찬가지잖아. 많이 팔렸잖아. 근데 조선은 실적의 연관성과 재료의 크기 중에 재료의 크기가 좀 더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전력기기가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올라왔거든요. 되기 전부터 대통령 후보 시절에 트럼프 작년 뭐 9월 이때부터 크게 올랐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 실제 당선이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선업, 우리 한국의 조선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조선업이 계속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를 받았고 결국엔 한미 정상회담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선반영을 너무 많이 시켰죠. 왜? 마스가.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중에 미국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삐대 보고 이렇게 관세 협상 제일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건 조선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원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 대형주들, 10조 이상 대형주들 대부분 신고가를 계속 쳤고요. 거기에 제가 아까 약간의 징후가 나왔었다라는 게 뭐냐면 대형주가 간 다음에 중소형주가 그 이상으로 막 가면은 그 업종이 이제 막 우르르 다 누가 더 가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대형주가 간 다음에 중소형주가 그거보다 더 크게 가. 그러면은 야 얘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대형주. 우리가 뭐냐면 장이 워낙 좋을 때 대형주가 가요. 그 다음 중소형주가 가고 그 다음에 우선주랑 관리종목 같은 게 가면 이제 끝물이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한 바퀴 다 돌았으면 다시 대형주를 갈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방산주나 전력기기는 대형주가 가는 동안 중소형주가 많이는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조선주는 그러지 않았죠. HJ중공업이 최근 한두 달 동안 무슨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 오르지도 못할 때 HJ중공업이 7천억 정도에서 2조 이상으로 뭐 3, 4배가 갔어요. 몇천억대 애들이 한국카본 이런 애들이. 그래서 대형주 그다음 중소형주 그다음 뭐 2천억짜리 이런 흐름으로 지금 딱 조선주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실적의 성장보다 트럼프 대통령, 마스가, 한미 정상회담 이런 재료 가치가 너무 크게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형주, 중소형주의 그 루틴을 그대로 갔으면 다시 대형주가 갈 수가 있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조선주는 아까 제가 말했던 지금 조방원 중에 탈락 순위를 딱 꼽으라면 또 조선주 이제 그 중에서 좀 별로일 수 있는데라고 의심스러운 업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산주, 전력기기 이런 애들이 최근 몇 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던 건 너무 고평가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분기 계속 퀀텀점이야. 2배씩. 그래서 조선주도 지금 이 주가 유지하려면 뭐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야 진짜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마스가가 대단하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어 정도가 아니고선 이미 좀 선반영은 돼 있으니까. 원전주가 긴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데 원전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저런 거예요. 많이 오른 애들이니까 저는 이제 강한 종목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조방원전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방산주? 전력기기? 야 그럼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AI 시대고 전쟁 시대고 실제 실적이 계속 매년 좋아지니까 또는 지주랑 금융은 저는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다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지주회사랑 금융회사가 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상법 개정안에 수혜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제 탈락 후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조선주는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원전주는 어떠냐 해서 원전주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재료가치 영향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전주도 결국은 미국에서의 재료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종이 있다면 저는 다 놓고 조선주가 1위, 2등이 원전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당 말고 미국의 당에 민주당, 공화당이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뭐 국제 기후나 환경 이런 걸 더 신경 쓰면서 재생에너지 쪽에 더 신경을 썼던 정당이고 공화당 쪽은 그런 게 어딨어. 뭐 석유, 뭐 신재생에너지 뭐가 중요해? 이런 게 공화당은 특히나 트럼프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피해 업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혜 업종이 조선 원전이라면 1등 피해 업종은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물론 전기차가 2년 전, 3년 전보다 기대감이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을걸요. 전기차 안 팔리고 2차 전지 주가가 안 좋아진 게 왜? IRA 법 때문이에요. 민주당 때는 IRA 법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전기차가 수혜를 받았다면 야, 근데 내가 대통령 될 거야. 저 IRA 다 사기야, 사기. 신재생 에너지 다 사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또는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2차 전지 이렇게 좀 피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질문하신 원전도 아까 제가 말했던 조선주하고 비슷하게 조선주가 좀 재료 가치가 많이 선반영돼서 탈락 지금 조방원 중에 좀 1순위라면 원전도 뭐 한 2순위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전의 시대는 사실 트럼프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좀 정치적인 또는 재료적인 측면이 워낙 강하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뭐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신재생의 시대 또는 2차 전지 시대가 올 수도 있어서 뭐 트럼프 뭐 우리나라 좀 지금 집권 초기니까 당장은 안 오겠지만 산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휙휙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마치 원전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적도 영향을 받고 진짜 앞으로 신재생 다 죽이고 원전으로 갈 건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온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닥을 쳤냐 안 쳤냐는 지나봐야 알아요. 무슨 지나봐야 아냐면 대부분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푸처스 포스코 홀딩스가 한 3, 4개월 전 바닥을 지금 안 깨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한두 달, 앞으로 세네 달 동안 6, 7월의 저점을 안 깬다면 그게 바닥이었던 거죠. 그게 바닥이었던 거예요. 고점도 똑같아요. 아까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지수 고점이 어딜까요? 아무도 모르고 언제 할 수 있냐면 지나면 알아요. 만약에 4천까지 올라갔어 막 3,600, 700, 800 올라갈 때 고점이 어딘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논할 필요도 없어요. 왜? 고점은 지나봐야 아는데 4천까지 그냥 올라갔어. 근데 4천에서 한 10%? 3,600까지 조정을 받네? 근데 3,600에서 2달, 3달, 4달 고점을 돌파 못해? 그러면 지났잖아요. 4달, 5달이 지났는데 4천을 돌파 못하고 3,600에서 지지부진하다면 혹시 저게 고점인가라고 그때부터 의심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지금 의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의심? 세네 달 전에 바닥 안 깨네? 그럼 그게 바닥인가? 만약 그게 바닥이라면 사는 게 맞죠. 그 바닥은 이제 안 깰 테니까. 바닥은 언제 점점 신뢰도가 높아지냐면 바닥을 지난 기간, 그래서 앞으로 2달, 3달, 4달 안 깨잖아요. 그럼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1년 동안 그 바닥 안 깼으면 그게 진짜 바닥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저점을 안 깬다면 2차 전지는 이미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바닥 대비 주가가 올라갈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죠. 왜냐면 바닥이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이야. 6개월이 됐어? 6개월 동안 50%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15,000원짜리가 또 10,000원으로 다시 또 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그때가 바닥이었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바닥을 찍었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건 이제 차트상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제 악재가 뭐 얼마나 더 나와야 돼서 아까 말했던 미국에서 2차 전지 악재, 또 하나는 결국은 판매량인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이 다시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의 구글이 좋으면 AI가 좋은 거고 또는 뭐 애플이 좋으면 뭐 이런 아이폰이나 이런 게 좋은 거, 엔비디아가 좋으면 반도체가 좋은 거, 테슬라가 좋으면 전기차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인가? 라고 정황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다라고. 만약에 이거를 올해 상반기에 물어봤다면 아니라고 저는 말했을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무슨 바닥 찍고 한 달, 2달 못 지나서 계속 역사적 신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3달, 4달, 5달 됐는데 왜 안 깨지? 안 깨면 바닥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실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사실은 포트폴리오 전략은 뭐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 시총 탑10의 대표 업종들이에요. 반도체 1위가 삼성전자, 제약바이오 1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동차 1위가 현대차,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느 종목 5개를 갖고 있어라가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니고요. 사실은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떤 종목, 어떤 업종보다 그 상위 전략이 있어. 전략. 이런 거예요. 축구에서 우리가 전략을 할 때 공격수는 골 넣고 골키퍼는 골 막아. 이걸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4-3-3, 4-2-4, 윙을 강조할, 풀백을 강조할 거. 이게 전략이잖아요. 그건 감독만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는 지금 축구팀의 감독이라고요.
축구팀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내 돈을 운영할 것인지가 전략인 거예요. 근데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종목, 어느 업종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어요. 어느 선수를 4-2-4에 넣을 건지 4-3-3에 넣을 건지가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의 포트에 몇 종목을 살 건지가 중요해요. 몇 종목을 살 건지. 그럼 1억 정도 있으시면 저는 평균값으로 한 5종목을 권해드립니다. 또는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3종목,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한 8종목, 그래서 평균 5종목. 자, 그 다음 5종목인데 얼마씩 사야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한 종목당 2천만 원씩 사시면 돼요. 2천만 원씩. 그게 무슨 전략이냐? 당연한 거죠. 하나도 안 당연한데. 제가 수많은 투자자들의 계좌를 상담하면서 봤는데요. 1억을 하시는 분 중에 5종목을 2천만 원씩 사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1억을 하시는데 30종목을 갖고 있어. 50종목도 있어요. 1억으로. 한 종목당 200만 원씩 삽니다. 1억을 하시는데 한 종목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나한테 뭐 하실 거 아니야. 왜냐면 저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략상 종목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한 종목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한 종목을 안 망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시다면 안 망하는 3종목을 사시면 되잖아요. 이 한 종목은 정말 잘 올라갈 것 같은데요. 2천 종목 중에 1등으로 올라갈 종목 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으시다면 2등, 3등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 하신다고요? 그럼 그 한 종목을 잘못 고르신 거죠. 누가 사라는 거 몰빵하신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한 종목을 사시면 안 되고 3종목 정도 사세요. 왜? 한 종목은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1억을 하시는데 막 15개, 20개, 30개, 50개?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돈 넣으시면 됩니다. 왜? 이거 지수 상승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수의 평균값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요거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한 종목을 한다는 건 하이 리턴이 올 수 있지만 너무나 하이 리스크예요. 또는 50종목을 한다는 건 로우 리스크긴 하지만 너무나 로우 리턴이에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종목 숫자를 선정하고 n분의 1씩 사시면 돼요. n분의 1 왜 중요하냐면 대표님 난 5종목 갖고 있어요. 나 5분의 1씩 투자는 안 했지만 어떻게 갖고 있어요? 한 종목에 1억 중에 9천만 원 사고 나머지 4종목은 250만 원 샀어. 그 5종목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한 종목 산 거랑 똑같아. 실질적으로 한 종목 산 거예요. 나머지 4개는 재미로 산 거야 그냥. 주식을 재미로 하시진 않잖아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죠? 돈 벌려고 하신다면 5개의 종목 5분의 1씩 2천만 원 사시면 돼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종목 전에 하나 선택할 게 있죠. 업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업종. 그럼 업종을 선택 왜 하냐? 5개를 갖고 있을 거면 5개의 서로 다른 업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오른 중에 나는 요즘 상법 개정할 때 지주사가 좋은데 지주사 하나. 또는 나는 그래도 전력기기가 AI 시대니까 좋아. 그럼 전력기기를 사시든지. 또는 못 오른 애 중에 나는 예전에 2차전지 때 크게 먹었었는데 바닥 찍은 것 같아. 그 2차전지를 하나 사시든지. 또는 현대차 기아가 차를 1년 동안 안 준대. 그럼 현대차는 기아를 사시든지. 또는 그래도 K-팝 하는데 엔터주 하나 사야지. 이렇게 업종을 5개를 선택하시라고요. 업종을 중요하게 왜 말을 하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 나 5개 샀고요. 2천씩 샀습니다. 어디 볼까요? 근데 제가 2023년 7월 달에 5종목을 샀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5개를 샀네요.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또는 그나마 그분들은 2023년에 재미 보다가 지금 박살 났고 또는 요즘에는 나 5개 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손, 현대, 롯데,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5개 샀어요. 그러면 방산주 ETF를 사세요. 그래서 5개를 산다는 얘기는 5개의 업종을 산다는 얘기예요. 5분의 1씩. 자, 그 다음 업종 내 종목은 어떻게 선정할 건데? 그게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목 선정 이전까지가 포트폴리오 전략이고 종목 선정은 우리가 종목 선정이라고 하죠. 그럼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 안 가시는 분 있나요? 다 이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는 쉽게 되는데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은 했지만 내일 일주일 지나면 계좌에 그냥 하나 갖고 있고 또 50개 갖고 있고 한 업종 갖고 있을 거예요. 왜? 분명히 그 사람 말이 맞는데 팔 수가 없어서 그래. 팔 수가 없었어. 50개 갖고 있으면 종목 줄여야 되잖아. 팔 수가 없어. 한 개 갖고 있으면 3개 살려면 한 종목에 3분의 1을 팔아야 돼. 팔 수가 없어. 한 업종을 5개 갖고 있으면 4개를 팔아야 되잖아.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못 팔까요? 손절하는 거 싫어했어.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고 지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 팔아서 그런 거니까 원칙을 안 지키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칙을 지금 안 지키는 분들은 팔아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정확히 꾸미시고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 전략 아래 단계에 있는 종목 선정. 이게 핵심인데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닐까요? 실제 돈 버는 건 종목 선정 때문에 돈 버는 건데 포트폴리오 전략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실제 2천 종목 중에 뭘 사야 되지? 종목 선정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차트도 봐야 되지. 재무제표도 봐야 돼. 재료도 검토해야 되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 포트폴리오를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 말이 맞아요.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여러분의 몫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로서 좀 지키는데 동기부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 나오는 프로그램을, 강아지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 전문가분이 견주, 보호자를 명확히 구분을 하더라고요. 보호자님은 지금 보호자가 아니고 견주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호자라면 강아지를 컨트롤할 줄 알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호자님은 강아지를 보호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지금 끼치고 있잖아요. 강아지 주인이니까 견주는 맞지만 보호자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주식에 미친 사람이니까 주식에 똑같이 쓸 수 있어.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되느냐 계좌주가 되느냐의 차이예요. 포트폴리오 원칙을 지키시면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원칙을 못 지키시고 한 종목 갖고 있거나 50종목 갖고 있거나 한 업종 다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냥 계좌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거 지키시면 돼요. 그 다음 종목 선정은 제가 오늘 뭐 차트 어떻게 보세요, 재무제표 어떻게 보세요, 재료 어떻게 찾아보세요 설명 못 드려. 왜? 적어도 한 2, 3년 해야 되는데 하루에 3, 4시간씩. 아니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2, 3년 하루에 5시간 이상 안 하고 돈 버는 분야가 있으면 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거기 가서 돈 좀 벌게.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척들이나 친구 중에 의사 선생님 무슨 6년 동안 대가서 공부하고 그리고도 개업하고서 초짜라고 뭐 영업도 안 되고 막 환자도 없고 태반인데요. 한 10년은 지나야지 의사 노릇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선생님 요즘은 사법시험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대학 법대 나오신 분들 로스쿨 나와서 또 거기서 로스쿨 초짜가 뭐 변호 수임이라도 받겠어요? 한 10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세무사인데 세무사도 어떻게 보면 전문 자격증이니까 세무사 이제 막 딴 사람이 뭐 세무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어느 분야도 몇 년 이상의 수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종목 선정, 차트, 재무제표, 재료 3년 이상, 5년 이상 공부하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는 거였지만 주식 투자 오래 한 사람으로서 투자자로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건 몇 종목, n분의 1, 업종 배분 그리고 그 업종에서의 탑픽 종목 선정이 있고 탑픽 종목 선정은 결국은 재무제표, 차트, 재료로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쉽고 그 안에 있는 종목 선정은 어렵다고 했는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종목 공부, 주식 공부는 제일 좋은 건 실전적으로는 HTS 리포트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기본이 좀 안 깔려 있어서 그래요. 뭐 차트에서 뭐 양봉, 음봉, 정배열, 역배열 이런 기본적인 용어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구성이 차트가 돼야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신고가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시고 또는 재무제표에서도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서 뭐 영업이익과 단기손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재무제표를 보지 못하는 기본이 없으신 분 또는 재료는 공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리포트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게 기본이 없으시면 실전적으로 그냥 해도 쌓이지가 않아요. 약간 모래성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쓴 책이라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주식투자 핵심 수업이라는 책에는 사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이 1장에 이제 초보자들은 이건 알아야 돼. 그 1장에 있고요. 2장은 재료 분석편.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3장은 차트 분석편. 그래서 차트, 정배열, 역배열, 양봉, 음봉이 뭔지. 그리고 4장은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해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실전 전략으로 한 8가지 정도 제가 여태까지 주식투자 30년 하면서 8가지 정도 돈 벌었던 전략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저런 책도 있었어? 하신 분들은 좀 기본서로서 공부를 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선정을 할 때 재무제표, 차트, 재료 분석의 기본은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